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누입니다. 증권시장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을 자꾸 보이고 진행이 되네요. 오늘 장 보는 남자 시간에는 이 시장하고 상당히 민감하게 또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부분이죠.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중 상하한가 폭 변경에 따른 부분을 오늘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상하한가 변경 D-2일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증권시장은 상당히 변동이 심하고 또 예상했던 대로 안 가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상한가 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돼야 될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어떤 내용으로 오늘 기사거리가 준비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거리 먼저 보시게 되면 이틀 하한가면 주가 반토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이 이건 유하게 표현된 거죠. 비투자 주의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 투자를 하신다면 계좌에 돈이 4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어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하한가를 가버리면 30%가 빠지게 되면 3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내 계좌의 돈은 1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틀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아주 심해서 그날 상한가 샀는데 하한가로 내려갔다. 그럼 내 돈이 400만 원 날아갔고 200만 원 갖다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7년 만에 상한가 폭이 2배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은 거래소나 코스닥의 종목뿐만이 아니고 또 ETF나 ETN이나 예탁증서, DR 같은 것도 몽땅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라도 증권 시장 안에서 매매가 되는 부분에는 경계감이 훨씬 더 커졌고 더더욱 남의 돈으로, 특히 증권사에 돈 빌려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신용 투자에 대한 부분도 경계감을 크게 갖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런 부분. 이 개미 투자가가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건가? 이 개미죠. 개미를 그대로 한번 따왔는데요. 저기 나비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나비하고 꽃하고는 관계가 되는데 개미가 나비하고 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는 건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뭐냐? 앞에 말씀드린 신용.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은 빠지면은 버티면 돼요. 최악의 경우. 근데 신용으로 투자하면은 나는 버티고 싶은데 증권시장에서 증권회사에서 그냥 두지 않죠. 소위 반대 매매라고 바로 내보냅니다. 그럼 하한가에 내보내서 만약 하한가에 팔렸다. 그럼 돈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가 할 일은 개미가 해야 되는데 개미가 꽃 먹고 살지 않잖아요. 자꾸 쓸데없는 쪽으로 가지 말자.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 폭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게 기대감이 커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 올라가는 게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빠지는 건 쉽게 빠집니다. 심리적인 부분, 불안 부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는 게 하락할 시점이잖아요. 시장에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 매수세들은 예전 같으면 15% 상한가 올려놓고 상한가 잔량 쌓아놓고 상한가 유지하죠. 지금 30% 올리면 돈이 더 들어가요. 또 상한가 잔량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15% 상한가 때 유지했던 수량의 2배 정도 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빠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선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려감만 있느냐, 기대감은 없느냐? 30%로 상한가 폭이 바뀌었을 때 기대감도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면은요. 자, 기대감이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작전 세력의 상한가를 이용한 시세 조정,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동원되는 자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진행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형성된다고 하는데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이 종목이 그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15% 이상, 20% 올라가야 될 종목이면 오늘 상한가 15% 치고 내일도 올라가는데 그게 20% 올라갈 재료라면 오늘 장중에 다 커버되고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판단거리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하지만 이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우려 요인은 소형주의 급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들이 우하고 몰려 들어간 개별성 종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치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떤 테마나 이슈에 따라서 급증한 종목, 개인 투자가 달려들어서 이런 종목은 아차하게 되면 분위기가 냉랭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밑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당황스러워서 갖다 던지는 소위 투매를 하게 됩니다. 이 투매가 순간적으로 하한가까지 끌어내려진다면 개인 투자가 회복할 길은 없기 때문에 경계감이 특히 중소형주,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종목은 주의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종목도 우량 중소형주하고 여기 나온 대로 불량 중소형주라는 표현보다는 재무적으로 적절한 주가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종목은 빼버리자는 거죠. 소위 저평가된 종목만 공략하는 것이 다음 주 시장부터는 마인드를 확 바꿔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주목해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상한가, 하한가 폭이 유럽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폭이 없죠. 이미 뭐 거기에 이제 적응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30% 상한가, 하한가 폭을 만들고 나서 다음번 언제 될지 모르지만 없앨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경계가 초반에 필요한데 최근 우리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혹시 일본이 뭐 상한가 폭이 없다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대로 정액제 10,000원짜리 2,000원 이렇게 22%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 또 중국 이렇게 다 그 상하한가 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넓어졌으니까 이 상하한가 폭을 이용하려는 투자자 개인 말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외국인들이 주식만 그렇게 할 거냐? 파생 쪽에서 시장과 연결돼서 소위 웹도덕을 이용한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급증시키는 상황으로 지들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가치가 확보된 종목만 타켓으로 삼자. 2,000개 중에서 그 줄여서 200개, 150개, 50개로 줄인 종목 안에서만 하시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하한가 폭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미 이제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올 들어서 6월 1일까지, 5월 말까지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체 코스피 시장 9.8%, 코스피 대형주 5.6%로 단자리 숫자잖아요. 변동된 폭이. 근데 코스피 소형주는 무려 31.9% 지수 대비해서 엄청난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무려 46% 엄청나게 보였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소형주의 변동폭이 커졌다는 것은 거꾸로 밑으로 변동폭도 얘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경계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1월 달부터 6월 1일까지 매매된 종목들의 흐름에서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 전체적으로 조심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신용 상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공략할 종목의 신용이. 아차에서 한번 급락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신용 물량이 또 매물을 불러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용이 7조가 넘었습니다. 신용 규모가. 이 7조 신용 규모 중에서 어떤 특정 종목은 신용 물량이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죠.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수급이 꼬이면 기업이 암만 좋아도 급락하는 것을 막을 재주는 없어요. 단기간에. 그럼 내가 홀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신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사 신용은 수치로 아까 말씀드렸죠. 7조 정도 됩니다. 또 종목별로 신용이 몇 퍼센트 다 나와요. 신용 공여율도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거. 저축은행 캐피탈에 나오는 론 있죠, 론. 이건 신용 규모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개별 종목이 급락할 때 매물화될 수 있다는 거. 중소형주를 조심하자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셔야 되냐면 사실은 저 PBR주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이 많은 종목들, 음식료 업종 신용 많죠. 의약 업종 많고 신용 많은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저 PBR 종목의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종목을 잠깐 보면요. 가스공사 삼성카드를 제가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드릴 건데 가스공사 주가 움직임부터 좀 볼게요. 가스공사 주가 움직임 오늘 아마 강보합권 정도 보이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또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같은 저 PBR 종목.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지속된 종목. 이런 종목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다음번 종목이 삼성카드죠. 이 삼성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주 시장의 변동폭이 커질 때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주체 움직임 또 저 PBR 종목 중소형주는 경계심, 신용 많은 거 경계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